딥러닝 모델을 디자인할 때 이런 의문점 든 적 없나요? 더 딥하게 설계하면 성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오늘은 이 궁금증 해결을 위해 더 딥하게 설계해 더 많은 내용을 더 추상화하여 학습한다면 성능이 더 좋아지는지 두 개의 논문을 통해 알아볼게요. 먼저 몇 가지 용어 정리부터 하고 본론을 들어가 볼게요. 백그라운드 1. 콘볼루션 일종의 연산 방법으로 기호는 별입니다. 보통 2D 자료 구조에 대해 콘볼루션 연산을 수행한다고 하면 곧 행렬의 원소별 곱을 계산한 후 이를 모두 더해준다는 뜻인데요.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 그림에서 인풋 X와 커널 W의 콘볼루션 연산 결과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 연산의 의미는 뭘까요? 이번엔 다른 예시를 볼게요. 이 그림은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는 대각선입니다. 그리고 이 대각선을 2차원 자료구조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면 이렇게 행렬로 표시할 수 있어요. 방향도 아예 반대, 행렬도 다르고 너무 다른 형태를 띠고 있지만 원소들을 모두 더하면 둘 다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그림과 같이 각각의 동일한 행렬을 곱해볼게요. 동일한 행렬을 곱했더니 4와 -4로 구분이 되죠? 이처럼 콘볼루션 연산을 통해 공간적인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리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이 연산에서 등장하는 추가적인 용어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커널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볼까요? 커널은 CNN 네트워크에서 학습해야 할 가중치로 구성된 행렬이에요. 입력 또는 타겟 이미지를 이 커널과 콘볼루션 연산을 하면 재표현된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 이 결과를 다음 측의 입력으로 전달하거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연결하여 뉴럴 네트워크 연산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입력의 크기가 7x7인 이미지를 3x3 크기 커널로 콘볼루션 연산을 진행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커널의 크기는 입력 이미지에 비해 작기 때문에 좌측 상단부터 전체 데이터를 흡수면서 연산을 진행해요. 이런 식으로 커널이 이동하는 방식을 창이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것과 같다고 해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라고 하죠. 이때 이 슬라이딩 윈도우를 어떤 간격으로 진행할지 결정하는 개념을 스트라이드라고 해요. 즉, 스트라이드가 1이라면 행렬을 한 칸마다 할당하는 것이고 2라면 두 칸씩 띄워서 할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리셉티브 필드 여기서 아웃풋의 한 점이 인풋에서 커버하는 영역을 리셉티브 필드라고 해요. 즉, 아웃풋에서의 빨간 점, 녹색 점이 각각 인풋에서 빨간 박스, 녹색 박스로 매핑되며 이를 가점에서의 리셉티브 필드라고 하는 것이죠. 3. 패딩 이렇게 결과 크기가 커널의 크기나 스트라이드에 의해 달라지는 만큼 빈 곳에 이미 값을 채워서 원래 크기로 보정해주는 것을 패딩이라고 해요. 보통은 추가되는 영역을 0으로 채워주는 제로 패딩을 많이 사용해요. 4. 논리니어리티 CNN 네트워크에서 콘볼루션을 진행한 후에는 보통 레커베이션 함수를 통과시켜주는데요. 즉, 일종의 데이터에 대한 필터 과정인 논리니어리티 연산을 진행하는 거예요. 의미상으로는 신호가 약한 데이터는 필터링하고 강한 데이터를 위주로 다음 층에서 연산을 지속하게끔 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용어 정리는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논의로 들어가 볼까요? VGG's 아이디어 크기가 10x10인 입력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이 그림은 10x10 이미지를 7x7 크기의 커널로 콘볼루션 연산을 진행한 그림이에요. 이때 커널의 원소의 수 즉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의 수는 49입니다. 그리고 결과 피처 맵의 크기는 4x4가 돼요. 한편 이 그림은 동일한 크기의 이미지를 3x3 크기 커널로 콘볼루션 연산을 3회 연속으로 진행한 거예요. 결과 피처 맵 크기는 4x4로 동일하나 3x3 크기 커널이 3개 사용되었으므로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 수는 27이 되죠. 결과만 보았을 때는 동일한 크기의 이미지를 입력으로 주고 동일한 크기의 피처 맵을 얻었어요. 하지만 학습되는 파라미터 수는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리셉티브 필드의 관점에서 보면 피처 맵의 한 픽셀이 커버하는 영역 또한 동일해요. 즉, 동일한 리셉티브 필드가 서로 다른 필터를 통해 한 픽셀로 함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3x3 필터로 수에 연산하여 원하는 크기의 피처 맵을 도출하는 것이 필터 크기를 피처 맵 크기에 맞춰서 설정하는 것보다 학습 파라미터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설계된 네트워크가 바로 VGG 네트워크인데요. VGG 네트워크는 3x3 필터만을 사용하죠. 매우 간단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해 발표된 구글 넷보다 더 널리 사용되었어요. 이 그림은 각각 11, 13, 16, 19층으로 모델을 딥하게 구성하여 실험을 진행한 결과예요. 실험 결과를 보면 깊이가 깊어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논문에서도 이미지넷 데이터가 아닌 더 큰 데이터에 대해서는 더 딥하게 설계한다면 더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레지네스 아이디어. 그렇다면 모델을 딥하게 설계하면 성능이 끝없이 좋아지는 걸까요? 이 그래프를 볼까요? 각각 20층, 56층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트레이닝, 테스팅 성능을 비교한 그래프예요. 왼쪽 트레이닝 그래프부터 살펴볼게요. 20층으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트레이닝 성능이 더 높게 관찰된다는 것은 56층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오버피팅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수많은 파라미터들이 학습 데이터를 외워버리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모델을 단순히 깊게 늘리기만 한다면 오버피팅이 발생해 오히려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그래프를 볼까요? 여기서는 학습 데이터와는 익스클루시브한 데이터로 테스트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오버피팅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뎁스가 더 깊은 모델이 성능이 더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레즈넷 논문의 저자는 이 오묘한 결과에 의문을 갖고 학습이 최적화되지 않았다는 가설을 세우고 더 효율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 고민했죠. 결과적으로 스킵 커넥션이라는 테크닉을 도입해 잔점안을 학습함으로써 더 최적화된 학습을 진행하는 모델을 제안했어요. 그럼 스킵 커넥션이란 무엇일까요? 인풋 X를 콘볼루션과 액티베이션 연산을 하면서 추상화된 피처맵과 다시 더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하면 결과 피처맵이 인풋 데이터 X로부터 지나치게 추상화되어 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기존의 방법은 위 그림에서 웨이트 레이어들이 인풋 X를 추상화하기 위한 학습만 했었다면 스킵 커넥션을 추가하면 웨이트 레이어가 X를 fx 플러스 X로 추상화하는데 필요한 학습을 진행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인풋 X와 아웃풋 fx 플러스 X의 차 fx에 대한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fx를 리지주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테크닉을 각 콘볼루션 레이어마다 적용하여 학습의 최적화를 유도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왼쪽 그래프는 스킵 커넥션이 적용되지 않은 학습 진행 결과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스킵 커넥션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다 깊게 설계된 34레이어 모델의 에러율이 18레이어보다 높은 것이 관찰되었으나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더 딥하게 설계된 34레이어 모델이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학습 파라미터 수가 늘어난 만큼 학습이 더 잘 되지 않던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가요? 잘 이해되셨나요? 오늘은 이렇게 딥러닝을 더 딥하게 설계하면 성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 대해 논문을 기반으로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더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 모델을 딥하게 설계하는 접근은 어느 정도는 맞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VGG에서 보았듯 단순히 파라미터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추상화를 추가해 줌으로써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모델을 딥하게 설계할수록 추상화된 학습이 가능하여 어느 정도까지 성능을 확보할 수는 있었지만 레즈넷의 초기 실험에서 보았듯 모델이 복잡해지는 만큼 학습의 최적화 문제도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학습의 최적화가 가능한 범위까지 모델의 복잡도를 늘려보는 것까지 시도해 볼 만하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훌륭한 딥러닝 모델 설계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 안녕!